최근에 증시가 연일 급락하면서 그야말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곧 실물 시장에도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파월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이번에는요. 파월이 사실은 최악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를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딜레마를 겪고 있는 건지 이걸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부터 짚고 갈까 합니다. 제가 이미 4년 전에 출간한 책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결코 시장에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건데요. 자, 이게 4년 전 책에 들어갔던 그래프니까 2019년에 이게 그래프가 끊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이냐? 이 그래프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자주색 기둥은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할 때는 단 한 번도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때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요. 이렇게 예방적으로 먼저 금리 인하를 했으면 14개월 뒤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는데 미처 이 신호를 연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경기 침체 바로 앞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 그만큼 증시의 충격이 정말 컸죠. 이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5천에서 1000대 초반으로 무려 78%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주 잘 기억하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한 두 달 만에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이때 우리가 모두 기억하다시피 미국 경제가 그때 당시에 실물 경제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기간이 1991년보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더 길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폭을 보시면 훨씬 더 길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제때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만 한 발 늦게 금리 인하를 하면 훨씬 더 타격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주식 유튜브에서 1995년의 금리 인하를 예로 들면서 자 봐라 1995년에 이렇게 금리 인하 쭉 했는데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도 1995년 금리 인하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이때 금리 인하를 전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금리 인하 해갖고 나중에 닷컴 버블을 만든 주범이 이때 금리 인하다.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95년에는 그 어떤 경기 침체 신호도 제대로 포착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1995년의 금리 인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파월의 금리 인하는 최악의 딜레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1981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난 뒤에 연준의 임무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왜냐? 경기 호황을 끝까지 즐기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를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황 즐기다가 금리만 낮추고 그리고 금리 낮춘 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돈만 찍어서 풀면 그 어떤 위기도 단박에 끝났습니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게 대공황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큰 고통을 겪긴 했지만 의외로 쉽게 회복을 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를 비교적 쉽게 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간단했던 메커니즘이 쉽게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른 증권 유튜브에 잘 출연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2022년에 한 증권 유튜브에 출연해서 파월 앞에 다가올 시련을 저는 슈마허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 의장은 사실 굉장히 운전하기가 쉬웠습니다. 제한 속도가 한 60km짜리 그런 도로에서 이 왕복 한 16차선 이런 도로 그리고 차도 한 대도 없는 데서 정말 손쉽게 운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 그 무슨 짓을 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돈만 찍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파월이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결국 이게 망언으로 결국 드러났죠. 22년에 아주 참담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제가 이 인플레이션이 오기 한 석 달 전쯤에 증권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 앞으로 연준 의장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자동차가 한 300km로 달리기 시작했고 도로도 아주 좁아진 상태에서 다른 차들과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슈마허급, 여러분 슈마허 하면 전설의 레이싱 선수잖아요. 이 슈마허급의 운전 실력이 있어야만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증권 유튜브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점점 제가 출연을 줄이면서 거의 이제는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슈마허급의 운전 실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냐? 자, 지금 파월을 최악의 딜레마 상황에 빠뜨린 범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호 범인은 바로 일자리 통계 오류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21일에 진짜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81만 8천 개라는 일자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일자리 통계 이 난팜 페이롤에 오류가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1년 동안 우리가 늘어났다고 믿었던 일자리 중에서 무려 81만 8천 개가 허구였다.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하냐? 미국의 지난 1월달 비농업 고용 인구 35만 3천 명이 증가했다. 괴물급 고용이다. 이런 기사가 이 당시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사실은 실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수정된 데이터를 봤더니 25만 6천 명으로 물론 이게 나쁜 수치는 아니었지만 괴물급 고용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는 10만 8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사실. 야, 이거는 미국의 고용 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 수준이잖아요. 여기다가 6월 달에도 11만 8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이 너무 좋았다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때 연준이 이 줄어든 수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왜곡되고 너무나도 부풀려지는 바람에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범인 2호는 옐런이 정부 지출로 만든 가짜 성장 때문인데요. 자, 이건 GDP Now 이 미국의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것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본 겁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미국인들의 투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감소했죠. 수출도 미국의 GDP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미국의 GDP를 지금까지 억지로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렸던 게 뭐냐? 바로 미국 정부의 지출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정부 지출로 성장하는 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정부 지출로 성장하려면 결국은 미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야 되죠. 근데 옐런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지금 미국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여기서 짙은 파란색 선 이게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 국채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이 하늘색 선이 한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 선은 30년짜리 초장기 국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시중의 자금을 빨아들이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바로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즉 민간의 자금이 쪼그라들면서 이게 정부에서 다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이 미국의 성장률을 뻥튀기 시킬 수 있지만 대신 민간의 투자가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 이렇게 빚을 내서 성장하는 것은 내일의 성장을 오늘로 끌고 오는 그런 단순한 효과밖에 갖고 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했으니 결국 3개월 뒤, 6개월 뒤 성장을 지금 당장 끌어온 것에 불과합니다. 또다시 3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발행해서 이 빚을 메꾸는 과정이 생기면 결국 민간의 자본을 이렇게 구축 효과로 빨아들이면서 결국 민간의 투자를 좀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옐런이 한 석 달 뒤로 조금만 여유 있게 계획을 짰다면 미국 대선까지 이 미국의 가짜 성장이 버틸 수 있었겠지만 옐런이 너무 다급하고 조급했어요.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갑자기 막 헤매면서 엉망이 되고 그러니
아마도 옐런이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조급하게 이 재정 지출을 집행했던 게 아닌가 약간의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위는 이런 재정 지출 확대로 물가 하락 속도가 둔화된 겁니다. 사실 파월은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했습니다. 금리를 5.5라는 이런 충격적인 수준까지 올리면서 미국의 물가를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데 성공을 했죠.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지만 23년 여름이 되면서 물가 하락 속도가 정체됐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미국 은행들의 연쇄 파산과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파산 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 은행들이 줄도산을 하다 보니까 이때 옐런이 너무나도 다급했던 거죠. 내년이면 대선인데 만약에 미국 은행들이 이렇게 계속 파산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24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률이 떨어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옐런이 아주 본격적으로 재정 살포를 23년 여름부터 정말 융단 폭격하듯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미국의 재정 지출이 예전 코로나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위기 때랑 별 차이 안 날 정도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 물가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물가가 뚝뚝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물가 하락이 멈춘 이유, 바로 옐런이 재정 지출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돈을 시중에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월을 위한 변명을 좀 해보자면, 파월 이전의 연준 의장들은 굉장히 쉽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엔 앞에 센서도 잔뜩 달리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좀 되는 그런 차량에 연준 의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운전하기가 쉬웠는데, 근데 이제는 걸핏하면 물가가 오르고 웬만해서 물가가 낮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슈머급 운전 실력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문제점은 이 센서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서 전부 다 잘못된 신호를 파월한테 줬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파월이 이 운전 실력이 굉장히 좋다면 상관이 없었겠죠. 이런 센서 따위 무시하고 자기 운전 실력으로 운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파월은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희대의 망언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인지 또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또 다른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차선을 바꿀 시기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는데요. 물론 미국의 재무부,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받았던 건 맞지만, 그래도 파월이 진짜로 운전을 잘하고 슈머처럼 감각적 운전을 했다면 그런 좀 아쉬움이 파월한테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컷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과거에는 이렇게 경기가 불안하거나 또는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연준에서 아주 쉽게 막을 수 있었죠. 왜? 갑자기 금리를 툭툭 떨어뜨리면 됩니다. 한꺼번에 0.5 낮춘 적도 있고 0.75 낮춘 적도 있고, 이렇게 0.75%포인트 인하하면 미국의 금융시장이 벌떡하고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양적완화 또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해서 빅컷을 하거나 또는 갑자기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금리 인하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문제점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란 말이죠. 이게 미국 경제를 다시 살릴 만큼 금리를 낮추려면 최소한 3%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빅컷을 최소한 3-4번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빅컷만 한다 하더라도. 자, 그래야 겨우 3%대가 된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실물 경제를 반전시킨다? 그럼 기간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침체의 시기는 계속 흐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자칫하면 침체를 막기는커녕 나중에 물가만 다시 자극하는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 고용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고용은 분명히 뭔가 좀 악화된 것 같은데 임금은 오히려 예상보다 훨씬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 불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딜레마가 있죠. 미국이
지금 빅컷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이게 파월의 최대 그리고 최악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많은 경제학자, 투자은행가는 연준한테 빅컷을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늦었다. 지금 금리 0.25 갖고는 이대로 가면 미국 경제가 침체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스티글리츠 같은 분들, 이런 분들까지 빅컷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스티글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스티글리츠 단독 인터뷰를 2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오셨을 때, 한 번은 제가 직접 미국 컬럼비아 대학까지 가서 인터뷰를 1시간 넘게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스티글리츠의 의견에 이번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컷 자체가 미국 경제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난 70여 년의 역사, 2차 대전 이후에 그 역사를 보면 빅컷이 위기 신호가 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빅컷을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특히 과거에는 이렇게 빅컷하고 돈만 찍으면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모두가 미국 국채 살려 그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빅컷해도 과연 예전처럼 그 효과가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여기에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빅컷을 한다. 가뜩이나 불안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려는 걸 일본은행이 가까스로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빅컷을 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빅컷 다음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엔캐리를 통해서 요즘에는 주식에 투자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빅컷을 한다면 이게 시장에 오히려 불안감을 자극하게 되면 미국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서 이번에 제가 더 두려워하는 건 사실 국채 시장보다 파생 상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 그런 돈들인데, 자, 이런 돈들이 미국의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믿음만 시장의 참여자들이 갖고 있다면,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한 사람들이 엔화 가치가 나중에 급등할 걸 걱정해서 굳이 미국의 주식을 미리 팔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빅컷이 만약에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엔캐리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미국의 주가는 한 20% 떨어지는데 엔화 가치가 20% 급등하면 나는 그럼 40% 손해네? 이런 우려를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가속화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버핏의 말과 행동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버핏이 항상 지적하는 게 있죠. 물이 빠진 뒤에야 누가 알몸으로 수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인데, 이번에는 미국도 과연 완벽하게 예외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버핏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이것도 문제인데요. 애플 주식을 50% 넘게 팔았죠. 제가 보기에는 버핏을 관찰할 때 사실 애플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도가 더욱더 주목할 만한 위험 신호라고 보는데요. 7월 달부터 9월 3일까지 70억 달러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의 11%를 버핏이 갖고 있는데, 이게 10% 아래로 내려가면 더 이상 즉시 공시 의무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13층 공시, 이거는 되게 늦게 하는 겁니다. 분기 정도가 지나야 되거든요. 이때서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블랙아웃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아웃이란 즉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얼마나 팔았는지 조금 있으면 이제 모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제발 파월이 슈마허급의 운전 실력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미국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왜곡 현상이 결코 미국보다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문제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